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사, 헬스장과 관련된 겁니다. 요즘에 헬스장 못 가셔서 운동 제대로 못 하신다, 뭐 이렇게 약간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요. 뭐 고객들 입장이야 단순히 운동을 못 하는 거지만 관장들께서는 생존의 문제가 또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려고 문 연다. 벼랑 끝 헬스장 방역 저항이다. 방역 저항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첫 집합 금지 불복 헬스장에 가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출 9천만 원 까먹고 생계가 막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업 강행글 올리자 수백 곳이 동참을 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생활고의 극단 선택 소식도 충격을 줬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내용도 좀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는다. 헬스장 초유의 방역 불복 사태.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헬스장을 문을 닫아서 너무나 힘들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태권도장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나? 실내에서 운동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실내 체육시설 제한 유동적 운영을 이렇게 좀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의 이 특별 방역 조치가 약간 좀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지만 태권도장은 방학 중 돌봄을 이유로 그리고 발레 학원은 학원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운영이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장은 뭡니까? 기준 자체 너무 모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방역 당국의 이야기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희망 1년 동안 버티려고 대출을 제가 한 8천 가까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소진하고 지금 19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합 금지하는 업종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본, 중수본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그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정희 교수님. 뭐 언론에서는 방역 불복, 방역 저항 뭐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만 헬스장 관장님들이 오죽하면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이요? 결국은 이제 올 것이 온 거죠.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을 운영하신 분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그동안 이제 살아오는 방법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대출을 받거나 또는 카드 돌려막기로 계속해서 생활해 오셨는데 빚으로 꾸려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 동기 전년 대비 매출이 한 60-70% 줄었고 특히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실내 체육시설은 뭐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역에 대해서 저항하는 몸부림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문을 연 곳이 뭐 한 300곳이나 된다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당장은 지금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주기로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뭐 방역 집행은 하지 않겠지만은 현장을 좀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소통하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고비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월 달이면은
백신이 접종이 되고 또 예. 항체 치료제도 시작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 이분들도 좀 힘들지만은 예. 전 국민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서 함께 이 방역의 고비를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희철 평론가. 지금 이분들이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이제 형평의 문제가 있어요. 특별 방역 제한 조치,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헬스장은 집합 금지면서 다른 실내 운동 시설은 왜 풀어주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건 형평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이 어려움을 감내해달라고 정부가 요청하기 위해서는 예. 최소한 억울하다,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뭐 태권도장이나 요가, 발레 교습소 같은 경우는 이 9인 이하가 모였을 때는 교습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당연히 방역수칙 지켜야 되고 9시 이후에는 수업할 수 없고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제 PT라고 하는 1대1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 헬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기구 간 거리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헬스장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집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태권도 학원이나 요가 학원, 뭐 발레 교습소 등은 예. 혼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예.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요. 오히려 방역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교습이 필수적인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학원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는 헬스장 관장님들의 목소리에 상당 부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1대1 교습, PT라고 하는 1대1 교습을 중지시키고 그냥 일반 개인 회원들의 운동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제 면적당 뭐 인원수를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예. 허용을 해줘야만 이 방역 전쟁이 단기전이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헬스장을 비롯한 여러 자영업자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협조하면서 달릴 수 있지 않은가.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지금의 태도는 예. 단기전에 어울리는 태도이지 이 마라톤 방역전에 어울리는 그러한 방침은 아닌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꼼꼼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런 묻어나는 대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불만 제기들도 있고요. 방역 당국도 뭔가를 좀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섰죠. 그러고 나서 도대체 이런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확진자 몰랐는데, 아니 확진도 몰랐는데 화장장에서 전화. 수목장하니 오라더라.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족이 들으면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황당하다고 할 거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 동부구치소에 첫 사망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족이 하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그 유족의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소자는 인권 없나? 법무부 고발. 근데 구치소는 왜 통보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재소자가 확진이 됐으면 이건 당연히 가족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이 됐을 때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사망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더욱더 신속하게 뭔가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진도 몰랐는데 화장장이라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장하니 오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유희 변호사. 네. 그러니까 지금 동부구치소의 상황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상황이 어땠는지요. 자, 지금 이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 그리고 사망자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족이나 아니면 확진이 된 재소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가 됩니까? 그럼? 예,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예. 형사적으로는 그럼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관리에 있어서 직무유기의 범죄까지 이를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형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위에까지 다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붙고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민사에서 인정하는 불법행위는 형사에서 인정되는 범죄의 불법행위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어떤 과실도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가족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유족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그 손해를 입었다고 이 위자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또 만약에 수용자 관리에 있어서 지금 언론 제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들을 보면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들과 뭐 같이 수용이 됐었다든 뭐 이런 제보들이 있는데 그래서 확진이 됐다면 이거는 수용 관리에 있어서 고의가실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 배상으로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반복도 있어서 아마 이 사안별로 이 민형사상 조치 그리고 뭐 고소 고발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소개했던 이 기사는 오늘 조선일보에만 나온 기사인데 아마 이거는 우리 이 구치소 당국이나 이쪽에서 뭔가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설명. 지금 처음 나온 내용이라서 유족들의 목소리 위주로 좀 실려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코로나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